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간청. 2. 글로벌 기업의 동향. 3. 한국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웹리서치 같은 세 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암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위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의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이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시무라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니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저예선 무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예선 무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로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사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이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AI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대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저예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억 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즘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의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인 어묵테늄 어부트테이늄을 채취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어묵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 팔이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어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어묵테늄의 대표 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C메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아라일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 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쓸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패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 위안이 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질련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봉화 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산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질련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강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강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 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패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임트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지곤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 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 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국민소득 2800달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납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역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역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실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긴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한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의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 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시하면 핵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우러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근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가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가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